안녕하세요. 동기부여 적용 그 후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까지는 이제 직무 설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대안적 작업 방식들, 그 다음에 종업원 참여 방식.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변동급 프로그램, 그래서 성과급하고 복지후생, 복지후생 제도, 베니핏 제도 중에서 특히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급 프로그램, 성과급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 variable pay라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또는 이제 pay for performance,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페이를 한다는 것이고, 또는 이제 financial incentive, 뭐 그냥 incentive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동급 프로그램,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과를 판단하느냐, 어떠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주느냐에 따라서 개인 성과급,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 그 다음에 조직 성과급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고정급 위주였죠. 그래서 고정급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고정급의 경우에 이제 그 연공급이 있고요, 직무급, 직능급이 있죠. 그래서 연공급은 그 회사에 오에 따라서 오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연차에 따라서 그 이제 증가시켜 나가는 월급을 그러한 방식이고, 직무급은 이제 그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옛날부터 많이 적용했던 방식이고, 좀 이제 직능급도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죠. 능력을 측정한다는 게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제 고정급을 지급을 했음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성과급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시간만 때우면 그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뭐 성과가 높아지면 이제 더 많이 지급하고, 성과가 낮으면 적게 지급하고, 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적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이제 경기 상황이나 지불 능력 상황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 종업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공정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제 그 기대 이론에서 도구성에 해당하는 거죠. 성과가 높아지면, 또는 이제 성과 평가, 인사고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인스트루멘탈리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그 단점으로서는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받을 때 있고 덜 받을 때 있고, 그런 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과급 제도들을 살펴보면 단위 성과급, 고과급, 보너스, 이러한 거,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개별 성과급이고요. 개인들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성과급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과 배분제입니다. 개인 쉐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 쉐어링하고 종업원 주식 소유제는 조직 수준의 그런 조직 성과급입니다.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그 단위 성과급제, 피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인 성과급제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생산된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단위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래서 한 개를 생산하면 1,000원을 주고, 두 개를 생산하면 2,000원,
한 명의 고객을 그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1,000원, 두 명이면 2,000원, 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피스 단위에 따라서 성과급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형태 단위 성과급제에서는 기본급이 없고 1,00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를 생산하면은 1,000원, 두 개 생산하면 2,000원.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본급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오늘 적당할까요? 한 5,000원, 5,000원 플러스 하나 더 생산하면 1,000원, 두 개 생산하면 2,000원. 그래서 6,000원, 7,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그 단순한 단위 성과급제와 복률 단위 성과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단위 성과급제에서는 실제로 뭐 몇 개를 생산하던 간에 그런 일정한 비율로 그 성과급을 주는 거고, 복률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그런 개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체로 더 높은 비율의 그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개 이상을 생산하면은 10개까지는 1,000원씩 하나당 1,000원씩 더 주다가 10개, 11개부터는 한 개당 1,100원씩 더 높은 비율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10개 정도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그 기준은 대체로 뭐 하루에 또는 이제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뭐 수량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생산할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로 줌으로써 단위 시간당 더 많이 하루에 더 많은 또는 한 달에 더 많은 생산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가중된 복률 단위 성과급제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자, 단위 성과급제 한계로서는 이제 모든 직무에 적용하기 어렵고, 일단은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단위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량을 측정할 수 없는, 특히나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걸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 상호 의존적인 그런 직무의 경우에도 적용하기 어렵죠. 자동차를 이제 그 혼자서 생산할 수는 없고, 개인의 어떤 그 기여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단위 성과급제를 지급할 수 없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서는 이제 품질에 무관심할 수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개수, 생산성과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불량품, 뭐 수량, 그 품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많이만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료들과 협조할 요인이 적은데, 물론 이것은 이제 모든 계별 성과급제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어떤 자신들의 성과에만 기초해서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과 협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하거나 그 팀이나 조직이 더 많이 생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신만 많이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성과급의 그 한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가급 메리페이의 경우도 물론 이제 개인 성과급이고, 이것은 그 성과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인적 자원 관리를 그 다루신 분들은 잘 알 것이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또는 이제 인사 고과를 통해서 그 개인들의 기본급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어떠한 제도와는 또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성과급 제도는 이제 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그 위에 플러스 별도로 성과급을 줌에 비해서 이 그 고가급은 그 별도가 아니라 이 기본 그 임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그 성과 평가를 했겠죠. 인사 고과를 해서 그 전에는 뭐 시간당 1,000원을 받던 사람이 좋게 평가를 작년 말에 좋게 평가를 받으면은 1,100원으로 오르는 거죠. 물론 이제 성과 평가 안 좋을 경우에 이제 900원으로 낮춰서 시급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제도이고 이제 주로 이제 사무직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관적으로 인사고과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성과급을 지급하고 뭐 연봉제도 이 고과급 중에 하나죠. 또 이제 그 기존에 그러한 성과의 기초에서 인사고과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기본급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과급은 이제 성과와 보상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고요. 일반적인 장점인데 이것도 이제 그 개별 성과급의 일반적인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함에 따라서 성과가 높아지고 성과가 높아지면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대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별 성과급의 장점이고요. 고과급의 어떤 단점으로서는 연례적 행사라는 거죠. 인사고과 자체가 그렇죠. 1년에 한 번 주로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과급을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주 피드백 또는 어떤 그 자극을 주기 위한 각성을 시키기 위한 건데 이건 1년에 한 번만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각성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피드백은 자주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인사고과 할 당시에만 좀 동기가 부여되다가 뭐 그 이상은 다른 시기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가 주관성 시비이고요.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특히나 이제 그 인사고과를 잘 못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단점으로서는 이제 경기는 좋지 않은데 뭐 열심히들 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좋아서 어떤 그 수익이 많이 남지 않고 현금이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 따라서 항상 그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경기는 안 좋은데 인사고과는 많이 다들 잘 받아서 더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그 노동조합이 이런 고가급에 저항을 하는데 특히 싫어하죠. 물론 이제 그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성과급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성과급을 주게 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충성보다는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충성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급들을 일반적으로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노동조합은 이제 개별 성과급에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별 성과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어떤 협조할 요인도 없을 뿐더러 죄송합니다. 그 개별 성과급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심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노동자들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해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개별 성과급의 경우에는 서로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 어떤 경쟁, 갈등, 뭐 이런 반목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성과급에 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 제도는 뭐 많은 업체에서 특히나 이제 이윤이 많이 남는 주기적으로 남는 그런 기업들에서 실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임원진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윤이 많이 나면은 임원들을 이제 보상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많은 비중을 이제 보너스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수천 달러의 그런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하고 뭐 한국
원화로 하면 대충 뭐 한 수백만 원 정도 연말 보너스 지급하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보너스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쉽게 삭감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너스는 어떤 뭐 계약 내용도 아니고 미리 약속된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쉽게 그냥 안 주면 되는, 쉽게 깎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고 그 전만큼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쉽게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개별 성과급으로서 이제 커미션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세일과 관련된 자동차 딜러나 이제 보험 설계사들의 경우에 그 판매 액수에 따라서 그런 그 커미션을 받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성과 배분제 개인 쉐어링은 집단 성과급으로서 이제 그 성과를 측정하는 단위가 이제 사업부나 또는 이제 부서 또는 이제 팀입니다. 그래서 팀의 성과, 사업부의 성과에 따라서 그 팀원들 또는 그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쉐어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 수준의 어떤 이윤은 이제 조직 수준에서 그 결산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윤보다는 이제 이 생산성은 충분히 그 사업부별로 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나 어떤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위한 그런 집단 성과급 제도이고, 개인 쉐어링에서는 항상 사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미국에서 제시된 그런 공식 제도이고 공식인데, 스켈론 플랜의 스켈론이 제시한 그런 이제 산정 공식이고요. 인건비와 매출액을 비교해서 이거 이제 기준 이 액수를 정해놓습니다. 이 비율을 정해놓고 그보다 좀 개선되면, 그래서 인건비를 낮추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면 그 증가된 향상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러커 플랜은 이제 러커가 물론 이제 제시한 그 공식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매출액 대신에 이제 부가가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인프로쉐어는 Improved Productivity Through Sharing이라고 이걸 이제 줄여서 인프로쉐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미첼 페인이 제시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을 정해놓고 그보다 더 빨리 생산을 하면 그 줄인 감소된 그러한 시간을 이제 그 분배를 하는 거죠.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과 배분제 개인 쉐어링 가장 큰 특징은 의사결정 참여,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나 직접 참여 방식 또는 참가적 경영과 같이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셀프 매니징 팀이나 QC, 뭐 품질 분임조나 뭐 제한제도 이런 것들과 결합된다는 측면에서 결합시켜서 의사결정 참여와 성과급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제도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성과 배분제 혜택이 결국에는 한 집단 전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낮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동료 압력을 가함으로써 전체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윤 분배제, 프로핏 쉐어링은 조직 수준의 그런 성과급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은 이윤입니다. 성과급을 주는 기준은 조직 전체의 이윤. 그런데 이제 이 프로핏 쉐어링에서는 그 사전에 그 설정된 공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무대로 뭐 초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탑 매니지먼트에서 임의적으로 이윤을 분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나면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겠고요. 프로핏 쉐어링의 가장 큰 단점은 1년에 주로는 1년에 한 번만 이윤 결산을 한다는 거죠. 뭐 경우에 또 2번 결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이윤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극 효과가 적다는 거죠. 성과와 보상 사이 연계 의식이 낮을 수 있고 앞서 뭐였죠? 메리페이의 경우에도 고가급의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자극 효과, 동기부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했는데 프로핏 쉐어링의 경우에도 이제 1년에 한 번 주로는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극 효과가 동기부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 소유 제도도 물론 이제 소유의 형태이지만 또한 이제 이것도 그 집단 성과급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집단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수준의 그런 그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주식 소유 제도는 이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복지후생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퇴직 시에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퇴직연금의 형태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우리사주 제도의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1년 이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금의 성격, 복지후생보다는 주로 이제 그 성과급의 형태에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 사주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의 그런 상장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에 거의 한 80% 이상의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 1970년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도입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그 회사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규 발행이나 상장을 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자사 주식의 이제 최대 20%까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1년 개별 종업원들은 주식이 이제 배정된 이후에 1년 이후에는 이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사 제도는 이제 그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뭐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그 주식 소유 제도로서 이제 스톡 옵션 제도가 있고, 이건 이제 과거에는 주로 그 임원진들, 뭐 과거라고 했을 때 이제 그 2000년 이전에는 이제 주로 임원진들을 위한 보상으로 사용제도로서 사용되었는데, 그 임원진들의 어떤 보상을 위한 제도로서 사용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일반 종업원들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스탁 옵션을 주는 경우에 브로드 베이스드 스탁 옵션, 브로드 베이스드 스탁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닷컴 기업들, 뭐 벤처 기업 또는 이제 그 창업 기업,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돈이 사실은 이제 별로 없죠. 현금이 별로 없고 어떤 미래에 좀 더 이 주가를 높여서
소위 그 이제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스탁 옵션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 스탁 옵션은 이제 그 일정 분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 시간 후에 대체로 5년입니다. 특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 이제 현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시가보다 주가 현재 주가보다 5년 이후에 이제 그 더 높아지면은 주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지금 주가보다 5년 후에 떨어지게 되면 현금을 받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비슷하거나 뭐 똑같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5년 이후에 그 받는 시점에 앞으로는 좀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 주식을 받으면 되고 뭐 지금 현금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제 그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현금을 받으면 되는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옵션을 갖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년 이후에 대박을 터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옵션을 주고 그래서 현재 어떤 부족한 현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인프로이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특히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 이내에 물론 한번 이제 뭐 대박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도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동안에 뭐 열심히 한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거의 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높은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급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이 그 성과급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그럼 이제 개별 성과급이 더 좋으냐 아니면 집단 성과급 또는 조직 성과급이 더 우수하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보면 이제 그 개별 성과급의 경우에는 자신이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정하다. 이 그 성과와 보상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동기도 부여할 수 있고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개인 입장에서 그렇고 개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은 개별 성과급의 경우에 서로 이제 협조할 요인이 없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협조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성과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성과나 조직 성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협조할 요인이 없고 그러다 보면 조직 성과는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단점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집단 또는 이제 조직 성과급은 사실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 집단 조직 성과급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의 그 성과만이 아니라 그 조직 성과도 중요하죠. 또는 집단 성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그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협력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단점으로서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성과가 그 팀이나 조직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프리라이딩 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이 그 집단 조직 성과급을 이제 찬성하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동료 압력의 논리를 가지고 그 찬성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주변 그 다른 동료가 놀고 있게 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그런 그 성과급 액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감시하고 만약에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제 압력을 뭐 좀 열심히 하라고 한다던가 또한 이제 그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성과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눈치를 보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그래서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들 보면 그 프라핏 쉐어링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윤 분배제 프라핏 쉐어링이 없는 조직보다 성과가 높았다. 이윤 수준이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개인 쉐어링이 제 그 판단에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 단순히 이제 성과급제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 참여 제도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가지 제도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 노동자들의 태도와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카페테리아식 그런 복지후생제도. 마치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 방식대로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복지 제도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한 가지 종류의 복지 제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패키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그 것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복지후생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단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은 그 들어갈 만큼 비용은 들어가면서 실제로 인플로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그 복지후생 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이렇게 그 뭐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욕구와 상황에 맞는 개별적으로 맞춤 시기에 그런 이제 그 패키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보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선택적 복지 후생 제도는 자신들의 어떤 그 욕구와 상황에 잘 충족하는 그런 패키지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그 개인에 맞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 항목 추가형, 모듈형, 선택적 지출 계정형, 뭐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택 항목 추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인플로이들에게 다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뭐 사대보험의 경우에는 모든 이러한 항목들은 다 공동으로 지급을 하고 그 위에 나머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필요한 항목들은 선택하도록 하는. 그래서 나머지 한 뭐 10가지 정도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 항목은 무조건 다 모든 인플루에들에게 다 주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모듈형은 다양한 이제 모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각각의 모듈에는 그 패키지에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각각의 이제 모듈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치를 갖는 그런 그 비용이 드는 그런 패키지겠죠. 다양한 그런 패키지를 마련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이고, 선택적 지출 계정형은 이제 그 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개별 인플루이들도 부담을 하고 기업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쓰는 그런 방식이죠. 기업 지원금과 개별 종업원들이 이제 부담하는 이러한 이제 복지 계좌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구매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제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이외에도 라이프 사이클 복지후생제도, 라이프 사이클 복지후생제도도 있고, 이것은
그 나이대에 꼭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나이대에 맞는 복지후생제도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수준의 그런 오비에서 그 특히나 이제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